자, 3기가 시작인데요. 이번 3기 컨셉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2기, 3기를 그냥 50점짜리 문제로 그냥 랜덤하게 봤는데, 또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눠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출문제 유로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2010년 이전의 문제를 갖다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례형이 나온 2010년 이후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말씀드린 노무사는 일단 기출문제가 반복이 될 수가 있으니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수험서에서는 기출문제지만 따로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제가 2기 때 시험 나왔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2기 때 나온 거는 3기 때 가능하면 안 내려고 해요. 물론 그 중에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왜냐하면 3기라는 게 노무사는 5급은 가면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는데 노무사는 가면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저는 이 시험의 참 코미디한 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6번 밖에 없고 100점짜리 여러분한테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게 한 3, 6, 18에서 한 20문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2기 때 나온 거를 가능하면 반복을 안 시키는 형태에서 문제를 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을 줄 모르고 제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새로 내느냐고 보시면 해설지에는 문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해설지에는 보시면은 뭐예요? 해설지에 번외 문제라고 해서 3문으로 해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묶어서 한 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예? 왜냐면 여러분 지금 100점짜리도 못 쓰시는데 이거 150점짜리 쓰라고 하면 욕 바가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약지는 제가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작년 거를 많이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약지를 조금 더 정리해서 나눠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는 행정심판에 관한 것들은 한번 쫙 정리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설지 나눠드린 거 7번에 보시면 7번 학습요령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사전권리구조 절차,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행정심판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조 절차를 논하라고 서술형으로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C급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문제를 제가 사례연습 1번에 다뤄놨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개념만 외우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2기 때 이미 봤어요. 봤고, 이의 신청을, 또 이거 기각결정인지 각하결정인지 나눠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인용결정인지. 그래서 각 청구기관과 대상적 기관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 2기 때 한번 시험 봤으니 2기 때 시험 본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 연습에 다시 2기 때, 5번 챕터에 나와 있으니 그걸 한번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제도를 청구기관 연관해서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사례집에 3번 문제로 나와 있으니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은 아주 유치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게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을 한 번 일람하는 데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은 C급이지만 실제로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놓고서 행정심판 종류의 개념 한번 하고 각 인용재결의 개념들을 한번 외울 수가 있는데, 요건 2기 때 한번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의무행심판이 행정심판법에서는 출제도 한 A급 정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2기 때 묻은 시험도 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왔으니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처분, 직접 집행정지, 직접 처분, 간접강제는 4개가
다 언제든지 쑤셔넣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B 플러스 정도 되니까 각기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지금 간접 강제가 추가돼서 재결에 실효성학 보수가 나오면 옛날에는 직접 처분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접 강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25점짜리로 나오면 오늘 번외 문제에서 다뤄진 것처럼 개념과 요건을 중심으로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행정심판법에 간접 강제가 안 들어왔으니 25점짜리 문제를 해도 직접 처분만 그냥 쓰면 됐는데 지금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정적인 권리구제도 마찬가지죠. 예?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번외 문제처럼 나오면 임의수처분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써야 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과 요건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행정소송법에 있는 걸 그대로 베꼈는데 요즘에는 일부 수험서에서 행정심판법에 있는 내용이 조문이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목차를 조금 다르게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을 해서 제가 새로운 목차에 맞게 한번 번외 문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게 범위 이탈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시험에 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변시에 한번 나왔던, 올해 변시에 나왔던 토지수용심판을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쓸 게 많은 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세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중심으로 외우시고, 공무원 소총은 각종 문제도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례집도 한번 다뤄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는 이제 연금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루면서 최신 판례를 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법을 한번 쫙 정리하셔야. 그래서 이제는 3기니까 제가 이제 강의 나갈 때마다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따라오시면 6기 내에 한번 쫙 정리를 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판례 중심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한 그 한계를 지키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범위가 벗어나는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있으면 혹시 구해서 한번 보시는데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노무사는 최근에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본론 들어와서 1번 문제 보시면, 자, 갑이 나왔잖아요. 갑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갑은 A시에서 신주쿠 이자카야가 나왔으면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니까 뭐예요? 밑에 일반 음식점 허가가 돼 있으니까 네모 표시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사학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음식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과 면적 기준을 갖춰야 되니까 그 밑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으니까 허가 신청에 사학 표시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법을 안 배우시는데 각종 행정작용을 뭘 해달라고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는 신청이에요. 신청이고, 행정작용이 아니라 단지 정보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신고란 말이에요. 신고. 규제 완화가 되면 행정작용에서 톤 다운되면 신고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기에 그럼 이 양자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의사표시에 관한 거예요. 의사표시. 신고에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정보 제공이니까. 근데 신청에는 항상 민법상 계약처럼 내가 뭘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고, 이제 문제는 음식점 상호가 일본 유흥가를 상호로 해서 최근 문제되는 한일 관계에 따라서 국민정서상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자카야라는 영업 형태가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단란주점인지 아니면 음식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허가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갑이 신청한 시설 기준은 음식점 영업허가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각기 충족한다는 점.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 처분 사유가 중요하겠죠.
아니면 본안 문제에서 위법을 물어보면 중요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본안 문제를 안 물어보면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과 상관없는 거지만 제가 조문을 찾아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음식을 팔고 술을 팔 수가 있는데 음식이 중심이 되면 일반 음식점 허가가 되고 술이 중심이 되면 단란주 종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미국은 일반 음식점에서는 줄을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줄이 허가를 받으면 세금이나 각종 내야 될 시설 기준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미국 여행 가서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일반 음식점은 술을 안 파는 데가 거의 90%예요. 하다못해 와인도 파는 집은 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절대 술을 안 팔아요, 미국.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게 식당인지 술집인지 아무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음식이 주면 일반 음식점이고 술이 주면 이제 단란주점이 되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면 이자카야라는 게 좀 애매한 거죠. 원래 이자카야는 술이 주죠. 근데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 허가를 많이 내는 모양이에요. 세금이 싸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얘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부 처분 아닌 부작인데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법령에서 정보공개법처럼 20일 동안 결정 안 하면 부작위로 거부 처분 본다는 간주거부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처분을 안 했지만 나한테 처분을 안 했지만 합격자 발표를 했으면 뭐예요? 묵시적 거부가 된 경우죠. 그 두 가지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예요? 부작위란 말이에요. 부작위. 그래서 허가를 하지 못했다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 옆에다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슬러시 긋고 부작위 하고서 물음표를 쫙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거부 처분일지 부작위일지 고민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음식점 허가를 받으면 영업준비라고 있었는데 재정 압박에 따라서 뭐예요? 일반 음식점 허가에 대한 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의무행 심판이라는데 사학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보시면 자, 갑이 A시장을 동그라미 안 했네요. A시장을 동그라미. 갑이 원고가 돼서 A시장 을을 피고로 해서 뭐예요? 일반 음식점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에 대한 허가를 하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의무행 심판을 구했다라는 게 이 본문 내용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전부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짝 원고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요한 법률 행위는 사각 표시, 그 다음에 각종 사유들은 밑에 밑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허가를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거부 처분인지 부작인지 물음표를 해놓으시면 이 본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죠. 자, 그러고 나면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자, 어떤 재결을 해야 되니까 재결에 사학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또 어떤 분들 가끔 있냐면 노무사에서 갑자기 취소지법하면 다 쓰시는 분 있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무행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의무행 심판에 대한 재결만 써야 되지. 가끔가 노무사 보면 황당한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음에는 없지 않냐고.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하시고 가끔 물음이 본문하고 상관없이 만약 이러면 하고 전제를 두면 본문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하면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행 심판의 재결을 쓰라는 거지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자,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할 거를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이죠. 그래서 만약 한 경우에 A시장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쓰라는 거죠.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쓰라고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참고조문 주어진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모범 답안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예요. 나머지 개념 외에는 사실 별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도 크게 도움될 건 없어요. 다만 이 규정에 보시면 영업허가 하려면 시설 기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영업허가 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피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일반 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을 구분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는 의무행 심판의 재결을 물어봤으니 가끔 이제 제가 학원 강의도 하고 다른 학생들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다른 강사님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이제 처분 명령적이나 처분 재결할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직접 처분도 그렇고. 이거는 의무이행 심판에만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의무이행 심판의 재결을 물어봤으니 이 문제는 평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재결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 재결할 수 있는 종류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교과서에서는 어떤 경우에 처분 재결할지 어떤 경우에 처분 명령 재결할지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그 얘기 갖다 베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명령 재결할 때는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기준, 기속행위, 재량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지 뭐예요? 처분 명령 재결할 수도 있고 처분 재결할 수 있다는 일반론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분하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걸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에 내는 경우도 거의 80%는 없거니와 만약에 10%나 20% 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을 열심히 틀리지 않게 베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사안에 적용 한 줄 쓰시고 결론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건 2, 3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결론까지 틀려야 5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의무행 재결을 쓰라고 나오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25점 중에서 22, 3점은 이걸로 해서 쓰시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게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따지는 걸로 나왔다면 나머지 거 쓰시란 말이에요. 근데 꼭 여러분들의 7, 80%는 그런 뭐 알지도 못하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따지다가 본문을 말아먹죠. 그러니까 전법을 좀 제발 제 말 듣고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영업허가는 기속행위지만 또 공익목적이 있으면 재량행위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판례를 보지 않으면 교수님들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통 교수님들은 그냥 영업허가면 기속행위인가 보다. 근데 뭐예요? 그 유흥식점 영업허가의 경우는 재량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상식과 꼭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시면 여러분 행정법 총론을 안 배웠지만 유흥시장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다 정도. 우리 홍 교수님 책에서만 강조하시니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행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가끔 시험 문제 내시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 중에서 직접 처분을 갖다가 그냥 다른 행정심판 갖다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접 처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처분 명령 재결을 한 경우에 한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처분을 문제를 내려면 본문 문제가 반드시 의무이행 심판이어야 되고 처분 명령 재결을 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처분을 문제 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다른 학원에서 가끔 무작대기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출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뭐 일단 여기서 25점짜리 문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법에도 간접강제가 들어왔으니 이행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나오면 두 개를 더 공제했어야 되니 옛날처럼 문제를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개념과 요건을 중심으로 쓰면 25점이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끌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념과 요건, 간접강제도 개념과 요건인데 간접강제는 요건이 교과서에서 소목차로 잡아주고 있으니 소목차로 반드시 잡아서 가셔야 된다. 교과서에서 집행정지처럼 소목차로 잡아갖고 가는 거는 반드시 잡아갖고 가야지 안 잡아갖고 하고 한 일렬로 쓴다. 점수가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시고 2012년에 집행정지 요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에 제가 출제 채점했을 때도 집행정지 요건 나왔다고 집행정지 요건만 달랑 쓰신 멍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점수가 있으니 앞에 문제의 소재와 결론을 뭐 쓸 거 없지만 설문에서 물어본 집행정지의 요건을 검토한다라고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시고 결론에서는 뭐예요? 집행정지 요건이 이거 있다라고 결론을 써서 인위적으로 배점이 돼 있으니 맞추라는 거죠. 문제에서 집행정지 요건만 달랑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쫙 쓰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25점 이상 나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변시는 10점짜리 문제에도 문제의 소재와 결론이 각 1점씩 배당이 돼 있어요. 25점짜리는 당연히 써야죠. 작년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부담액을 의문했다고 해서 일 재처분은 뭐 이렇게 쓰고 말 거예요, 그냥? 아니죠. 반드시 문제의 소재와 결론을 쓰시는 훈련들을 하시고, 다만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을 25점짜리 묶어 나왔을 때는 줄여 쓰는 요령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나오면 뭐예요?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를 25점에 맞게 교과서대로 구구절절 쓰시는 그런 전략적인 태도를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고딕체로 해놓은 거는 만약에 큰 문제 나오면 그걸 다 쓰고 작은 문제 나오면 지금 명조초된 것만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이문 문제. 자, 이문 문제는 제가 뭘 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최신 판례를 모으고 있는데 5급이 이제 전년도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 판례를 모으고 있는데 행정심판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모았는데 이거는 약간 범위가 문제가 극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에 나오긴 적합하지 않으나 최신 판례니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놨다가 그냥 밀어놓은 거예요. 자, 이번 보시면 값 나왔어요. 값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값에 동그라미를 치고 친구 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신체 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뇌출혈 진단을 받다가 만성 신부전증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제 애매한 게 저도 사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뇌출혈이 증상인지 만성 신부전증이 증상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만성 신부전증에 관해서 장애가 확정됐더라고. 장애 확정에 사학 표시를 하시고 그래서 원래 판례는 안 나오지만 만성 신부전증이란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뇌출혈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뇌출혈이 이게 위험해요. 제가 작년 요맘때 저희 모친이 갑자기 뇌출혈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갔는데 벌써 돌아가신 시고 뇌사에 빠졌는데 나이가 먹으시면 뇌출혈이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건 두 가지예요. 뇌출혈이 발생해서 완쾌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뇌사로 가는 거고. 왜냐면 뇌에 이제 피가 차면 못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이 깨어나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깨어난 거죠. 깨어났는데 만성신부전증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주병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는 별도로 만성신부전증을 써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무원에 대해서 장애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얘는 직무상 장애가 아니라 비직무상 장애예요. 그래서 법조문에도 보시면 뭐예요? 비공무상 장애연금 대신 장애 일시금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공무상 장애가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갑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나오죠. 공무원 연금공단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얘한테 뭘 신청해요? 장애연금 사학 표시해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장애 등급이 7급 1호 해당된다고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재심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재심위원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얘에다 심사 청구했다가 기각됐어요. 기각에 사학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갑은 연금판 공단을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다시 사학 표시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뭐예요?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에 종전 처분을 취소한 다에 밑줄을 치시고 판결에 사학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 등급이 5급 3호로 인해 해당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인터넷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는데 사학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빼가지고 얘가 과연 처분의 뭐예요?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다 처분의 효력 요건하고 물음 표시를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이 중요하죠. 별도의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별도의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는데 밑줄 치시고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게 처분의 효력 요건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뭐 이미 제가 2기 때 가르치던 바에 있고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 사학 표시를 하시고 얘는 취소심판이 되겠죠. 취소심판이 되겠고 이 사건 처분은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판결에서 깨진 처분이 아니라 새롭게 한 5급 3호의 장애 등급을 한 새로운 재처분이 되겠죠. 이걸 또 옛날 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이나 그냥 처분 얘기가 없으면 종전 처분이지 않냐고 우기시는 분들이 노무사에 보면 한 30%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질문은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자제분들한테 하시거나 부모님한테 하시거나 아니면 언니한테 하시거나 그래서 제발 학원에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30%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사건에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의 적법성이니까 뭐예요? 청구 요건을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가 취해야 될 조치.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중앙행정심판의 사학형을 표시하란 말이에요. 자, 중앙심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행정심판이 공무원 장애연금에 대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저처럼 예민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뭐 공무원 소송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사건이라든가 조세 사건은 마찬가지죠. 일반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웃지만 실제로 판례 보면 과세 사건도 그렇고 일반 행정심판 청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으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많다고. 그래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자 7월 10일자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리라고 해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분의 효력 요건을 검토하라는 거죠. 이미 제가 이때 알려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을 통해서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경우는 하더라도 처분의 그 기산점에는 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문제 답으로 가서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놓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나 안 하신 게 처분사유 설명서나 처분서를 송부 안 했으니 뭐가 없었겠어요? 행정심판은 어디에 할지 는 고지가 없었겠죠. 불고지한 경우에 일반 행정심판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행정심판 적용 여부만 갖고는 문제의 답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고지 문제와 연결시켜서 25점짜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을 적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개념과 행정심판의 형식적 의미 행정심판, 실질적 행정심판, 그다음에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나눈다고 두 가지의 총 4가지의 개념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 재해보장위원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87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뭐예요? 이 경우는 할 수 없고 또 특히 뭐예요? 급여에 관한 결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아예 명문으로 3항에서도 2항에서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특별행정심판이 적용되니까 일반 행정심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행정심판은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두 가지예요. 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이 해야 될 의무에 하나 나오기도 하고 불고지에 관한 내용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불고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쓰셔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원래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뭐예요?
행정심판의 심판 청구 여부나 심판 청구 여부, 심판 청구 기한 알려야 된다고 행정 고지에 관한 의무 규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서는 장애 등급에 대해서 결정 공고만 했지 불고지했다는 얘기를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불고지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잘못 받았으면 뭐예요? 원래 권한 있는 피청구인한테 송부할 의무가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 송부하고 나면 뭐해? 청구인한테, 심판 청구서를 낸 청구인한테 통보할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 청구 기관이 만약에 송부하면 기관이 도구할 우려가 있으니까 최초 잘못된 기관에 심판 청구가 있을 때로 소급해서 심판 청구를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죠. 아픈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소지가 있죠. 그러면 범위를 안 벗어나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끄트머리들을 모으면 하나의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응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심판청구기관에서는 심판청구기관이 요즘에 핵분열을 해가지고 그 90일 규정과 180일 규정을 나눠서 예외기간도 나눠서 막 쓰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답안 오히려 복잡하고 학생도 어려워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정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별로 그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하여튼 수험서들은 그쪽으로 하여튼 수험서는 뭔가 현란한 게 있으면 현란한 걸 따라가는 게 하여튼 유행이에요. 근데 저는 답안 쓰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더 복잡하기만 하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판청구기관의 원칙, 그 다음에 처분이 있으면 안 날, 처분이 있는 날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의 내용, 그 다음에 처분이 있는 날도 통지한 날과 고시의 권고에 의한 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뭉뚱그려서 쓰시라는 거죠. 네?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어차피 뭐예요? 180일 규정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제3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불가항력의 경우는 뭐예요? 90일 규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고지에 해당되는 경우, 불고지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잘못 청구된 경우, 이렇게 6가지로 쓰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나와 있는 수험서들은 이러면 90일 규정과 180일 규정에만 목을 매고 있지,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6가지는 명쾌하게 다른 수험서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문제를 내면 뭐예요? 그거 따라가느냐고 줄줄이 써야겠어요? 아니면 사유별로 정확하게 써야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뭐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조그만 짜투리 문제도 뭐예요? 한번 쫙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두 문제는 통상적인 문제를 냈고 뒤에 두 문제는 짜투리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출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테스트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집행정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집행정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한국보건의료 시험 원의 사례를 갖고 나오면 이 경우는 집행정지가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건 학업수 판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정지의 개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예요? 거부처분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에는 학설 판례 써줘야겠죠. 판례를 쓸 때는 뭐예요? 원래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학업수 판례의 경우는 된다고 보고 이 사안에서 된다고 보는 거니까 된다고 써야겠죠. 그 다음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요건은 조금 다르다고 봐서 법령에 있는다고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 문제는 작년에 나왔지만 어쨌든 임시처분도 뭐예요? 전가의 보도예요. 뭐 직접처분, 임시처분, 그 다음에 집행정지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내기 귀찮으면 아무 때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강사적으로 외우실 B급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다만 임시처분의 경우는 개념과 요건만큼 부족하니까 결정 절차 문제도 조금 집어넣으시면 좋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3기 때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좀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최근 판례 하나 제가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 네. 이번에 결정 개시를 했을 때 거기에 그 행정 절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쓸 수 없죠. 위반행위자만 쓰지 거기에 이제 처분서가 없으니까 거기에 쓸 가능성 없고, 일단 본문에서는 아무도 언급이 안 됐잖아요. 언급이 안 된 건 의심을 갖지 마세요. 고지 의무라는 게 예. 통달 의무랑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에 예. 썼으면 고지는 한글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시나 공고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지금 보시는 고지 의무가 충족되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죠.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 놓치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육해가지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지금 이제 인터넷진흥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분쟁 조정을 하면 정말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위반 사업자는 자기가 잘못한 게 뻔히 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때린지만 중요해요. 그러면 전화하면 아주 친절해요. 절차하고 문제를 안 삼아요. 잘못한 게 제가 딱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고시나 공고하면서 제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글쎄, 저도 행정을 안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 인터넷에 고지하는 경우는 위반 사업자들을 고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안 삼는 뿐이지, 문제를 삼으면 지금 사안처럼 문제가 되죠. 불고지한 걸로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의심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제 항상 행정법 문제는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시면 학구적으로는 좋은데 그럼 문제가 엇나가요. 그러니까 행정법 문제는 주어진 사례 안에서만 고민을 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으셔야 됩니다. 또 그나저나 100점짜리 문제는 채점 하나 바쁘겠네요. 어쨌든 1, 2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고 1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고 3번 문제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6번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하면 뭐 학원이 어찌됐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이제 제가 학원에서 떠드는 게 취미생활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 커버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용역하는 것 때문에 외부 행사가 있어서 바빴는데, 하여튼 제가 밤 11시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만든 걸 다시 정리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다듬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롭게 문제를 내냐 고생했으니까 잘 봐주시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00점짜리 문제를 나오면 내가 맞을 문제 점수가 나오니까 좋다 생각하시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점수가 다운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다운된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외워야 될 거를 저 인간이 한번 간추려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시고, 하여튼 이제부터는 교과서, 사례집, 판례집, 요약집, 2기, 3기 시험 문제 통틀어서 이제 하나로 가서 외우는 거예요. 이제 외우시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 많은데, 하여튼 이제는 죽어라고 외우시고 시험 보면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상 시험날 가서 뭐가 나와도 쓸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자, 3기 이제 오늘 첫 강의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 3기 때는 예전 3기와 다르게 주요 문제 중심으로 안 간다는 것에 염두를 두세요. 왜냐면 2기 때와 나온 것에서 빠진 것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능하면 2기, 3기가 안 겹치도록 해서 한번 써보도록. 그러니까 2기 때 문제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5급 올해 2019년 문제만 내니까 아예 제본에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스프링에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모아 갖고서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끔 보시면 이제 뭐 다른 학원 교재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보시는 건 저도 뭐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걸 답안에 제발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되도 않는 얘기를 자꾸 답안에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학원 문제를 보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런 특이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한번 보시고 외우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전혀 이제 얼토당토하는 거에 혹 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답안을 쓰시면 제가 채점하면서 한 번씩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을. 제가 처음 연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 노무사나 변시나 모든 문제가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귀찮으면 교수님들이 물음에도 바꾸고 앉아 있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냥 틱 외워서 틱 갖다 쓴다. 노무사는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간단하게 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조금 지났어요. 하다못해 설문에도 바꾸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내 걸로 만들어서 말장난을 치더라도 안 넘어가고 답안을 정확하게 쓰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시작은 이렇고요. 요번에 이제 행정식판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 공부하고 외우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5회 동안은 행정수업으로 나가니까 좀 외울 내용이 적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35도까지 올라간다니까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